자, 이번 시간에는 26페이지 보시죠. 민법의 구성과 해설되어 있는데, 여기서는요, 여러분은 최소한 요거 한 가지는 알아두셔야겠어요. 근대 민법절의 편별 방식. 거기 보면 로마식 방법과 독일식 방법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우리 민법은 이 두 개 중에 어느 것을 취했냐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우리 민법은 독일식 편별법을 취했어요. 그걸 판데텐식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쓰였다는 거죠. 우리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이렇게 만드는 5가지 파트로 만드는 것을 독일식 편벌법이라 그래요. 이렇게요. 이게 우리 민법의 태도예요. 이렇게요.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판데텐식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그 밑에 보면 민법 총칙과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 물권 이렇게 돼 있고, 채권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친족 상속법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뭐 민법 어쩌는 개정은 여러 차례 있었다. 뭐 이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 이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 32페이지를 가보세요. 거기 가면 민법의 해석이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법률 해석의 방법입니다. 과연 민법이라는 법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것이죠. 자, 민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실을 확정한 다음에 그 사실에 민법의 규정을 해석한 다음에 적용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확정. 이 사실에 적용될 수 있는 과연 민법이 어떤 거냐라고 법률을 해석해야겠죠. 법률 해석한 다음에 이게 바로 민법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해석한 내용을 여기에 적용하겠죠.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 권리 의무 관계가 이렇게 확정되겠죠. 그죠? 보통 이게 3단 논법이라 그래요. 사실 확정, 법률 해석, 적용.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사실의 권리 의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리 의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법률 해석, 즉 민법 해석을 통해서 어떤 내용의 민법을 적용할 것인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법률 해석을 반드시 거쳐야겠죠. 자, 이게 민법의 해석이 도대체 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먼저 민법의 해석이란 민사사건의 민법의 법원, 즉 민법을 내용을 확정해서 거기 적용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민법의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이 바로 해석입니다. 이때 민법의 해석이란 것은 성문법만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불문법도 해석해야죠. 특히 성문법의 해석이 더더욱 중요하겠죠. 이게요. 불문법인 경우에는 구체적인데 적용되고 있는 반복되는 현상이잖아. 그죠? 그래서 보다, 민법의 해석에 보다 좀 적을 것이고, 특히 성문법 해석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불문법 해석이 필요 없다 하면 안 돼요. 다 필요하지만 성문법 해석에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게 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의 성격은 뭐냐? 예, 해석의 성격은 법률의 의미를 확정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네 번째 줄에 법률 문제로 해석한다. 이렇게 했죠. 저것을 잘못 해석하면, 즉 법률 해석에서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그것은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문제라고 해요. 이 법률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은 상고 이유가 되는 거죠. 상고 이유로 한 것은 대법원의 상고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게요. 그래서 법률 문제를 해석할 때 상고가 가능해요. 이렇게 사실 확정의 문제가 아니라, 즉 민법의 해석, 법률의 해석이란 것은
사실 확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법 조항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의 의미와 내용을 해석해서 법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법률 문제라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고 이유로 인정되게 되죠. 자, 이런 내용에서요, 민법을 해석하면서 이념은 뭐냐? 해석의 이념은, 이 법, 민법의 법이라는 법을 안정적으로 보통 사람에게 그리고 재판하는 법원에게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걸 법적 안정성이라고 그래요. 법적 안정성. 그 다음에 분쟁이 발생된 당사자 사이에 권리 의무를 구체적으로 가장 합당하게 해석해내는 것을 뭐라 그러냐. 이걸 구체적 타당성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이념이에요. 법이 제대로 기능을 작동하여 행위규범성과 보통 일반인 모두에게 행위규범성과 재판하는 법원에게 재판규범성의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적 안정성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그리고 분쟁 당사자인 구체적 그 당사자한테 권리 의무가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적용되어지도록 해석하는 것을 구체적 타당성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해석하는 것이 법률 해석의 가장 중요한 이념입니다. 즉, 이 두 가지 내용이 조화롭게 해석된다면 가장 합리적 해석, 가장 이상적 해석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은 사실은 해석하다 보면 이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되냐? 상충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두 개의 원리에 적용되는 내용이 상충이 돼요. 즉,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다 보면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하게 되고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다 보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상충되죠. 이념을 실현하려고 그러면, 그죠? 그렇다면 이 두 개 중에 어느 것을 보다 더 강조해서 실현하려고 노력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두 개 다를 만족 못 시켜주니까. 그래서 이 상충이 되었을 때는 원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를 먼저 따져야겠죠. 이때 법적 안정성을 이것을 기본으로 삼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이것을 기본으로 삼아서 여기에 구체적 타당성을 이렇게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해치면 안 되겠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렇게요. 이것을 기본으로 삼아서 해석하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다. 자, 그것이 여러분 32페이지 제일 밑에요. 이래 나왔네요. 그죠? 즉,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경우에는, 즉, 상충이 된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구체적 타당성을 최대한 거기에 조화롭게 해석하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라 이 말입니다. 자, 이러한 법률 해석, 즉 민법을 해석할 때 해석 방법 또는 해석 기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해석에는요, 유권 해석과 학리 해석이 있어요. 학리 해석은 사실은 권력 없는 상태로 해석하니까 무권 해석이라 그러죠. 유권 해석은 권력 기관에 의한 해석이고요. 학리 해석은 학문적 해석이죠. 대학 강단에서 하는 해석이요. 자, 이 두 개, 유권 해석이나 학리 해석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이거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서로 보완하는 거죠. 보완적이고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뭐예요? 상호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다. 이런 이야기예요.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두 개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서로 대립된다 하면 안 되겠죠. 유권 해석했더라도 학리 해석에서 보완을 해야 되고, 학리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유권 해석을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의 두 개 해석 방법이 큰 원리가 있는데, 유권 해석은 결국은 뭐
국회에서 해석하는 입법 해석이 있을 수 있고요. 행정부에서 하는 행정 해석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사법부에서 하는 사법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유권 해석이 되겠죠. 이렇게요. 입법 해석, 행정 해석, 사법 해석. 그래서 입법 해석의 경우는 국회에서 직접 해석해 버리는 거죠.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서 바로 이 법에서 이 용어, 이런 용어는 이런 의미다라고 확정해 버리는 거죠. 보통 공법을 할 때, 특별법을 만들 때 보면 용어 해설을 아예 미리 만들죠. 법 조문 안에서. 그죠? 그런 경우 대부분 다 유권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학리 해석은 뭐냐 이 말이죠. 학리 해석. 학리 해석. 이것은 학문, 그죠? 학문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강단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강단. 대학 강단에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여기는 기본적 출발점은요. 기본적 출발점은 물리 해석입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해석의 출발점. 또는 1차적 해석 방법이다. 그죠? 즉, 국어학적으로 문장대로 해석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물리 해석. 근데 이 물리 해석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없죠. 그 체계 안에서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있을 때는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 하냐? 논리 해석이라고 해요. 뭐 체계 해석이라 할 수 있겠죠. 체계에 맞게 해석하는 거. 그렇죠? 체계 해석. 이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 해석을 통해서 논리 해석도 같이 곁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물리 해석에서 논리 해석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이 두 개의 해석 방법을 총동원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논리 해석하는 과정에 보면 뭐 유추 해석을 한다든지 또 확장 해석을 한다든지 확대 해석, 확대. 안 그러면 축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 해석할 수도 있고 물론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렇죠? 또는 변경 해석 또는 보정 해석이라고도 해요.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등등의 해석 방법을 총동원해서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해석합니다. 이렇게. 물론 당의 입법 취지를 가지고 해석하는 목적론적 해석 이것도 가능하죠. 이걸 통해서도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총동원해서 당의 민법의 의미가 뭘까? 이걸 밝힌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이런 내용을 전체를 통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물리 해석이 해석의 출발점이다. 뭐 이런 것들요.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분 유추 해석 정도는 알아두셔야겠어요. 명문에 규정이 되어 있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러나 그 규정에 되어 있는 내용의 구성, 구조라든지 성격이 유사한 내용이 발생했을 때 그 법조항을 그 사안에다가 적용하는 것. 이런 것을 유추해석이라고 그래요. 유추해석. 직접 적용할 수는 없지만 구조와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 법조항을 그 사례에다가 적용하는 것을 유추해석에 의한 적용이다. 유추적용이라 하죠. 유추해석 적용. 그죠? 확대해석은 개념을 더 넓혀서 해석하는 거죠. 보통 배우자 하면 법률상 배우잖아요. 법률상 혼인을 한 법률혼을 갖춘 배우자 사이를 배우자라 그러죠. 거기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해버리면 확대해석이 되겠죠. 축소해석은 줄여서 해석하는 것을 말이죠. 줄여서, 그죠? 줄여서 해석하는 것. 자, 뭐, 그렇게 변경해석이라는 것은 법 조문에 취소라고 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뭐, 철회로 해석한다든지, 그렇죠? 또, 뭐, 소멸 통고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멸 청구 행위로 해석한다든지, 이렇게 법 조문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전후 사정에 논리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내용을 변경해서 해석해버리는 거죠. 법적 제도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변경 해석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죠?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는 유추 해석하고 변경 해석 정도만 정확히 좀 알아두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개념 그대로예요. 민법 조문을 반대로 해석하는 것을 반대 해석. 민법 조문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건 물론 해석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논리 해석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33페이지에 있는 내용요. 거기에 동그라미에서 3번에 학리 해석 있죠. 이 부분을 지금 설명했습니다. 무권 해석, 즉 학문적으로 해석하니까 강단시 이루어지니까 권력기관에 의한 해석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물리 해석, 논리 해석, 그리고 목적론적 해석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한다. 그죠?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살펴봐 두시고, 그 논리 해석에 보면 확장 해석부터 시작해서 그래요. 연역 해석, 축자 해석까지 쭉 설명해 놨습니다. 그 중에 C 동그라미에 있는 유추 해석을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F 동그라미에 있는 변경 해석, 또는 보정 해석이라고 한다 했어요. 요 두 개는 조금 읽어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35페이지에 가면 리얼 동그라미 있죠. 리얼 동그라미 보면 물리적 해석이라든지 논리적 해석이라든지 반대 해석의 경우는 법적 안정성에 보다 충실한 해석 방법이다. 물리 해석, 논리 해석, 반대 해석은 보다 법적 안정성에 충실한 해석 방법이다. 역사적 해석, 체계적 해석, 유추 해석은 구체적 타당성에 보다 충실한 해석이다. 그죠? 이렇게 나눠서 좀 공부해둬야겠죠? 물리 해석, 물리 해석, 그 다음에 논리 해석, 그리고 반대 해석. 그죠? 논리 해석, 논리 해석에서도 반대 해석. 이런 것은 법적 안정성에 보다 충실하다. 그죠? 이렇게 해놨죠. 자, 이런 것도 역시 조심해야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죠? 객관식 문제 낼 때 좀 어려운 지문을 만들 때 이렇게 내겠죠. 이런 것도 여러분 관심 있게 봐두시자. 그 다음에 거기에 하단에 알아두기에 참고는 안에 있죠. 준용. 이거는 입법 기술이에요. 우리 민법 규정에 보면 준용한다, 준용한다는 말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준용이라는 의미는 일단 구체적인 내용의 법 조문을 만들어 놨는데 그 조문의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규정을 해야 될 때 그 앞에 만들어 놓은 조문을 그대로 갖다 쓸 때 준용하다, 제 몇 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내용을 그대로 갖다 적용할 때 그때 준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입법 기술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민법에서 선의 악의, 자, 선이라는 개념과 악이라는 개념. 선이라는 개념은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어떤 사실인지 모르지만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있죠. 존재하는 사실을 모른다.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을 선이라 그래요. 모르고 있는 상태. 근데 만약에 그 어떤 사실을 알고 있으면 안다. 알고 있는 사실을 뭐라냐. 알고 있는 그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는 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용어는요. 우리 사회에 쓰는 용어와 다르기 때문에 좀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선의와 악의. 선의는 모른다. 악의는 다 알고 있다. 이런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추정이요. 자, 무엇으로 추정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무엇으로 추정한다는 것은 여기서 의미가 뭐냐? 일응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요거 내용대로 일응. 일단 이대로 인정해 둔다. 인정하는데 다만 이를 부정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부정해서 입증하면 요 내용을 부정하는 사람이 증명을 하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입증하면 이 인정된 사실은 뭐예요? 번복된다. 이 번복을 다른 말로는 복멸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하면 깨진다는 것이죠. 번복된다. 바뀐다는 거예요.
E라고 했던 것, A라고 했던 것을 A로 추정한다 했을 때 A로 인정했던 것을 부정한 A가 아닌데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그 아니라고 한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내 버리면 그 내용이 A가 아니라는 것으로 이렇게 번복되어 버려요. 그럼 결국은 추정한다는 내용은요, 입증 책임이 부정자한테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추정되는 내용은 입증 책임이 부정자에게 간다 이런 이야기. 이게 중요해요. 입증 책임이 부정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 추정. 그러나 간주는요. 간주. 이 간주는요, 우리 민법에 무엇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본다라고 규정해 놨어요. 만약 여기에 B로 본다 이렇게 됐으면 B로 확정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B로 확정. 그래서 이들은 추정과 다르게 아예 B로 인정해 버리는 것이죠. 1은 인정하는 게 아니라 B로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는 입증 책임의 전환의 문제가 안 생기죠. 아예. 그죠? 그래서 추정과 간주는 이런 의미에서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부할 때요, 법 조문에 자꾸 읽으라는 이유는 뭐냐? 법 조문에 이런 게 나오면, 야, 이거 추정하는 거네? 그러면 증명하면, 이거 아니라고 증명하면 바뀌어버리네? 그런데 간주는요, 바뀔 수 없는 거죠. B로 본다. 우리 법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간주 규정이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추정 규정, 간주 규정, 이렇게 합니다. 무엇을 추정한다. 추정 규정. 무엇으로 본다. 간주 규정. 요 두 개를요, 항상 염두에 두시고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왜? 추정하는 것을 간주한다, 본다라고 해버리면 틀려버리고요. 본다라고 간주하는 것을 추정한다라고 기술을 하면 틀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여러분은 염두에 두시고 항상 법조문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죠.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뭐냐? 행위 당사자는 그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주장할 수 없어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주장을 못해요. 행위 당사자는. 그런데 그 주장하지 못하는 그 상대방 있죠. 그 상대방은 야, 너 인정해줄게 라고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주장은 못하지만 상대방은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컨대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그 제3자한테는 주장을 못해요. 그런데 그 제3자 스스로는 야, 인정해 줄게 라고 인정하는 것은 무방해요. 이럴 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우리 법 조문을 해석하다 보면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규정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 그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행위 당사자는 그 내용을 주장을 상대방한테 제3자한테 주장 못해요. 이렇게 주장 못하는데 근데 그 제3자는 야, 인정해 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런 말을 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가면 민법의 원리를 보죠. 민법의 원리, 기본 원리. 자, 민법은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법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민법은 어떤 기본 원리에서 만들었을까? 민법은 하나의 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법은 그 법이 실현하려고 하는 목적, 그걸 따라서 하나의 원리에 입각해서 만들죠. 그냥 무작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원리를 만들어가지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 민법이 보통 19세기 근대에 들어와서 민법이 만들어져요. 민법이 제정돼요. 그 다음에 20세기에 들어오면 현대 민법으로 나타나게 되죠. 보통 19세기 민법에 제정된 것을 근대 민법이라고 20세기 제정된 것을 보통 현대 민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와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이걸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부터 공부해 보면 우선 19세기에 제정된 민법들입니다. 여기에는
자, 그러면 19세기의 민법, 19세기의 시대 사조가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는 1800년대 말에요. 1789년도에 프랑스 대혁명이 발생했죠. 1789년. 그 이후에, 그 18세기 말에 있었어요. 그 이후에 시대 사조가 유럽에 팽배한 건 뭐냐? 자유평등 박애라 그러죠. 프랑스 대혁명의 가장 기본적 그 원리가 그 지도 원리라 그러죠. 그게 자유평등 박애 이랬죠. 인간이 절대적으로 평등하고 자유로워지는 게 인간이고 개개인이 소중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시대적 사조가 19세기에는 팽배해집니다. 이걸 뭐라 하냐? 인격 절대 사상이라고 하죠. 즉 자유와 평등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된다. 절대주의가 이렇게 발생해요. 이게 뭐냐? 개인으로 보면 개인 인격이 절대 보호입니다. 이것을 뭐라 하냐? 절대 인격. 인격 절대 사상이라고 하죠. 인격 절대. 이게 시제 사조였어요. 19세기가 되면. 이것을 우리 민법에 그대로 담았다는 거예요. 근대 민법이. 즉 19세기에 제정되는 민법들은 대부분 다 이 시대 사조가 자유, 평등, 박애, 자유와 평등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이 원리가 민법 규정에 스며든다는 것이죠. 이게요. 그래서 여기는 인격 절대, 자유 절대, 이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유 인격 사상이라고 하죠. 이게 보통 자유 인격, 그리고 절대 보호, 보호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돼. 이렇게 이런 사조가 그대로 민법에 스며들어요. 여기에 그대로 적용돼서, 그래서 만약에 개인이 물건을 취득하면 그 소유권이나 물건에 대한 권리는 절대적으로 보호합니다. 보통 사유재산 제도라 그러죠. 그죠? 사유재산제. 이 사유재산 보호란 것은 결국 뭐예요? 소유권 절대죠. 소유권 절대 보호로 나타나요. 이게요. 이게 첫 번째예요. 사유재산 제도를 보호하고 사유재산을 존중한다. 그거는 소유권 절대적 보호다. 이게 소유권 절대 원칙입니다. 이게 재산권, 부동산에, 부동산,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또 개인과 개인 사이 거래 행위는 약정에서 이루어지죠.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거래할 때는 약정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약정 어떻게 하냐?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하죠. 이게 뭐냐? 사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사적 자치, 이게 보호예요. 사적 자치의 보호예요. 이것은 뭐예요? 사적 자치 보호하니까 개인이 알아서 약정하는 거죠. 이걸 계약 자유라고 그러죠. 이걸로 나타나는 거죠. 계약 자유 원칙으로 나타나요. 사적 자치 보호가 개인을 보호하고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게 계약 자유 형태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런 거죠. 나의 행위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끼쳐졌을 때 나의 행위한 주체자가 다른 사람한테 손해 끼쳤으니까 책임진다. 내가 부주의해서 타인에게 손해 끼쳤을 때만 내가 책임진다. 내가 부주의하지 않았다면 나 책임질 필요 없다 이 말이지. 의미가. 이게 뭐냐. 행위 자유예요. 행위 자유. 행위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뭐냐. 내가 부주의했을 때, 부주의가 뭐예요? 과실이에요. 과실은 주의를 다하지 않는 거죠. 부주의. 과실이 있어서 그 나의 과실 때문에 타인에게 손을 끼쳤다 라고 하면 그때는 책임져야 된다. 내가 부주의 없었다면 나의 행위 때문에 상대방이 손해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나의 부주의가 없다면 나는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걸 뭐냐? 과실 책임 원칙이라고 해요. 과실 책임 원칙에 의해서 뭐예요? 이게 바로 자기 책임이죠. 즉 자기 책임을 지는 이유가
자기 책임을 지는 이유가 자기의 행위인 과실 때문에 책임 소재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자, 이런 내용으로 우리 민법이 규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 근대민법이에요. 근대민법에 19세기 근대민법에서는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민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동산, 부동산, 물건에 관한 권리는 사유재산 제도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소유권 절대적으로 보호하자라는 입장으로 정리되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이 거래할 때, 약정을 할 때는 개인이 알아서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사적 자치를 보호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로부터 자신의 부주의 때문에 손해가 발생시켰다면 그 부주의에 따른 자기 책임을 지우게 하자. 그 외에는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과실 책임 원칙, 자기 책임 원칙. 이게 되겠죠. 이러한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 민법이 만들어지게 된다. 우리 민법이 아니라 근대 민법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근대 민법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러한 원리에 입각해서 근대 민법에 적용되다 보니까 뭐 개인이 능력이 있는 사람, 사실은 능력이 절대적이라 했는데, 인격이 절대적이고 평등하고 자유롭다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여기는 인격 절대 아닙니까? 절대 인격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의 능력은 다 다르잖아, 사실은. 그죠? 능력이 다르다 보니까 이러한 재산 소유하는 것도 다 달라지겠죠.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뭐냐? 능력 있는 사람은 재산의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재산이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은 재산을 축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노예 생활 같은 생활로 빠지게 되더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현상이 생기죠. 여기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빈익 빈 현상이 나타나고 부익 부 현상이 사회적으로 초래된다는 거예요. 이게 발생해요. 이 현상이 발생해요, 현상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가 혼란해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 사회도 자꾸 이런 현상이 심화되죠.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평배해지면요, 개인에게 다 맡겨줘버리면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은 재산을 얻게 되고요, 능력 없는 사람은 계속 재산이 없어져서 이 가난의 나락으로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형격해지면 어떻게 돼요? 사회가 불안전해지죠. 이게요. 그렇게 되면 사회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결국은 이게 3대 원리에 의해서 사회를, 개인의 거래 과정을 이렇게 규율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사회적 현상이 발생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게 3대 원리, 이게 3대 원리인데요. 이 3대 원리를 수정할 필요가 발생해요. 수정 필요성이 생겨요. 수정 필요성이 생겨요.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오면서요, 드디어 수정을 하게 됩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수정을 하게 돼요. 어떻게 수정하냐? 여기에 보면 사유재산 제도를 보호하여 소유권 절대로 보호했습니다. 소유권자가 소유권 행사하는 걸 절대적으로 보호했어요. 그런데 이 소유권이란 것도 그 사회 조직 안에서, 구성 안에서 소유권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재산도 보호하면서 서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유권끼리 충돌할 수도 있잖아. 그죠? 또 소유권 행사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너무 크게 끼칠 수도 있어요. 해악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내 토지라고 해서 여기에 50주짜리 치워버리면 뒤에 토지 갖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항상 그늘에 살아야 돼. 만약에 남양으로 돼 있다면. 그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사람은 응달에 살아요. 음지에 살아야 돼. 또 논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뒤에는 농사가 안 돼. 햇볕이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정한 제재를 가하게 되죠. 그래서 소유권 절대가 아니라, 이거 소유권 상대다, 이거. 이것은 곧 뭐냐? 권리의 사회성이나 공공성을 인식하게 되죠. 권리라는 것도 권리 주체자가 마음대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권리도 사회 속에서 권리, 또 공익, 공공성, 더불어 같이
이 옆에 사람을 고려하면서 행사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게 이제 바로 소유권 상대적 사상이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계약 자유 원칙이 아니라 계약 내용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 최소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자기 이득을 취득하는 게 맞다. 자기만 취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계약은 자유가 아니라 공정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자, 이 과실이 없으면 나는 책임 안 져. 내 과실 부주의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손해가 발생할 때만 책임져. 이런 원리를 입각해 보니까 이 과실 없다는 것이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경우가 점점 많아지더란 거예요. 세상살이에. 그러다 보니까 과실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한데 어느 누군가는 큰 기업 집단은 이득을 많이 가져가더란 거예요. 근데 그로 인하여 누군가는 손해를 많이 보더란 거예요. 그 손실은 결국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따질 필요 없이 이득을 많이 보는 사람이 좀 분산할 필요가 있겠죠. 이해관계를, 그죠. 그래서 과실 책임, 자, 자기 책임에 올린 과실 책임의 원리를 조금 수정하자. 무슨 말이냐면 원칙적으로 과실 책임이 맞지만 과실, 부주의가 없어도 이득을 많이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누군가 옆에 주변에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그 손실은 보전, 나누어서 손해를 부담해야겠다. 이런 이제 원리가 도입하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주자. 이런 내용을 수용하게 됩니다. 왜? 손해를 분담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맞기 때문에 이게 되겠죠.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라는 원리를 과실 책임 원칙에 수용하게 돼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그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오면 이런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성격이 약간씩 수정돼 나와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란해지니까, 어려워지니까, 혼란해지니까 이 시대사조가 어떻게 될까요? 20세기 와서 시대사조가 그래요. 더불어 잘 살아야 한다. 모두 함께 잘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만 잘 살면 그 사회는 혼란이 빠진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되겠죠? 공공복리라는 말 쓰죠? 더불어 잘 살자. 뭐 이런 이야기죠. 뭐 이런 내용이 20세기에 이제 드디어 이런 원리가 발생하게 되죠. 공공복리 사상. 더불어 잘 살아. 함께 잘 살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이런 내용이 민법에도 들어오게 돼요. 뭐 사회 질서에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계약 약정을 해라 라든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거래해라 라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든지 권리 남용 금지 원칙, 즉 권리의 사회성 공성을 인정해서 권리를 남용하지 말아라든지 너한테는 하도 이득이 안 되는데 오로지 타인에게 손해 끼치려고 그렇게 권리 행사하면 되겠냐? 권리 행사 자제해라. 이렇게 하는 원리가 탄생하겠죠. 이게 바로 소유권 상대, 그리고 계약 공정, 무과실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겠다라는 이러한 원리를 수용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공공복리라는 이 사상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스며들게 되죠. 그것이 바로 20세기의 민법의 특징이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 민법은 과연 어디 됐냐? 우리 민법은. 그래, 우리 민법은요, 기본적으로 1958년도 제정했다 했죠? 제정한 민법전입니다. 그러면 58년도는 20세기에 들어온 거잖아, 그죠? 그래서 공공복리가 여기에 스며들어야 돼요. 그래서 103조, 민법 103조 같으면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마라. 아무리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더라도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안 된다. 또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을 선언해서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거래 행위를 해라. 그리고 권리를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민법에 다 스며들어 놨죠. 그래서 우리 민법도 기본적으로 이런 원리, 그죠? 20세기 현대 민법의 이 원리를 가지고서 민법을 만들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민법의 태도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수를, 그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37페이지의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의 수정이라 되어 있고요. 여기에 내용이 이제
38페이지에 가면 계약 자유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그 다음에 소유권 절대 사상은 소유권 상대 사상으로, 과실 책임의 원칙은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하는 내용을 받아들이는 내용으로 이렇게 가미하게 됐다 이래놨죠. 그리고 우리 민법은 현대적 기본 논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민법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 제일 밑에 정리, 우리 민법의 기본 논리에 정리해 놨죠. 최고 원리는 공공복리라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 견해예요. 그래서 실천 원리라 그러죠. 행동 원리로서 사회 질서 위반하지 말 것, 신의 성실에 합당하게 권리 남용 금지하도록 이렇게 선언하고, 그러한 기초하에 3대 원리를 수정해서 받아들입니다. 소유권 상대, 그리고 계약 공공성, 계약 공정성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과실 책임의 원리에서 무과실 책임의 내용도 수정해서 받아들이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해 놨다. 그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과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과실에 관한 설명을 했죠. 우리 민법에 그냥 과실 부주의라고 나오면요, 추상적 경과실을 말해요. 이 과실이라는 의미가 추상적 경과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기준으로 조그마한 부주의가 있으면 과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과실이 추상적 경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민법 규정이나 특별법 규정에 별도의 용어를 씁니다. 예컨대 중대한 과실 이렇게 쓴다든가, 이게요. 그죠? 또 자기 이 재산과 같은 주의 의무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요. 쓴다는 말이죠. 이렇게. 그럴 때는 추상적 경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 민법에 규정을 쓰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민법의 효력입니다. 민법의 효력은 민법이 제정된 또 시행된 날로부터 우리 거래 행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죠. 민법의 효력. 일단 시간적으로 보면 시행한 후부터 시행 후에 적용한다. 여기에 우리 민법은요, 1958년 제정한 민법전을 말합니다. 이게 시행 언제부터 했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 민법이 적용돼요. 원칙적으로. 이걸 뭐라 하냐? 보통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때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해요. 다만 이제 우리 민법은 부칙에서요, 소급표를 인정하지만 여기 또 뭐예요? 기득권은 보호하죠. 이미 그 전에 적용하고 올라갔지만 소급이란 말은 이 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죠? 여기에 60년 이전에 한 이 행위에 대해서도 여기에도 적용한다. 이 말은 소급표예요. 여기에 적용한다. 그러면 소급표인데, 다만 적용하되 이 행위 속에 발생된 권리 의무가 이미 확정됐다. 이거 기득권이라고 하죠. 기득권이 있으면 이 기득권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보호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기득권 보호한다라는 의미는 결국은 뭐예요? 불소급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소적으로는요.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 과정에 전부 다 적용합니다. 민법이. 그죠? 그러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도 만약에 거래 행위를 한다면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영토 고권이라 그래요. 속지주의죠. 그죠? 속지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사람에 관해서는요, 대한민국 국민한테 적용합니다.
대한민국 국민한테.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안에 있던 외국에 가 있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이걸 뭐라 하냐? 이걸 우리는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속인주의.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속지주의, 속인주의 다 적용되는 거죠. 자, 이럴 때 만약에 외국 사람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으면 그 외국법이 자기 나라 자국법이 또 우리 자기 그 사람한테 적용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한민국 민법과 외국 민법이 충돌될 수 있겠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가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프랑스에 가서 살고 있어요. 독일에 가서 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독일 안에서는 독일법이, 프랑스 안에서는 프랑스 민법이 적용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민법이 또 적용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외국 민법과 우리나라 민법이 또 충돌되겠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그죠? 장소적으로 사람에 관해서 적용하다 보면 외국 민법과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 충돌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국제사법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사법에 의하여 해결합니다. 외국 민법과 대한민국 민법이 충돌할 때는 국제사법이라는 이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에 의해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국제사법을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 절차에 따라서 그 대한민국 민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외국 민법이 어떻게 적용된다 이런 것을 정해놨죠. 자, 이런 내용으로 민법의 효력은 이렇게 다룬다. 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이해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두시고 다음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민법이 적용되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권리 의무가 어떤 의미인가? 권리가 어떤 의미고 의무가 어떤 의미고 또 권리의 종류는 어떤 게 있고, 그죠? 뭐 이런 것들을 또 살펴봐야 되고, 권리 행사는 어떻게 하고, 또 권리 행사하는데 제한은 어떻게 되고, 의무 이행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공부해야겠죠. 자, 그런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